안녕하세요. 여행미술관 대표 이서준 가이드입니다. 저는 이번에 뭉크 전시를 보기 위해서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에 다녀왔고요. 오슬로 공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꽃을 살 수 있는 곳에 입국장이 있고, 입국장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오슬로 시내로 갈 수 있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차를 타고 오슬로로 들어가서 뭉크 미술관을 보러 가는 코스로 한번 이번 일정을 정해보았습니다. 마치 윈도우 바탕화면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었고요. 이 공간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오슬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오슬로 시내까지 뭐 30분 좀 더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도착해서 기차역에서 나오면 이렇게 아름답고 눈부신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갔던 5월의 햇살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이 햇살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북유럽이 워낙 날씨가 우중충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었더라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풍경들도 뭉크가 봤었던 여러 가지 풍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의 그림을 볼 때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우울과 불안, 이것들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대비되는 빛나는 어떤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뭉크의 어떤 그런 불안이 훨씬 더 깊게 이해될 수 있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뭉크 미술관이고요. 이제 제가 곧 등장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뭉크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뭉크의 절규, 그 절규의 시리즈 중에 무려 3개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시면은 절규를 제외하고도 생애 프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뱀파이어라든지 다양한 뭉크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오슬로에 꼭 오시게 된다면, 그리고 뭉크가 내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동했다면 이곳에 저와 함께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슬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옆에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어서 한번 찍어 보았고요. 이 다리를 건너가면 저렇게 뭉크 미술관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규모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셀카도 한번 찍어 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찍어 보세요. 자, 뭉크 미술관은 크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3층에서부터 10층이라고 써져 있는데, 중간중간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위에서부터 보면 이러한 풍경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뭉크미술관의 전경, 이 공간이 높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풍경 중에 하나라서, 혹시나 뭉크미술관을 찾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공간을 꼭 놓치지 않고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고, 꼭대기층부터 제가 쭉 밑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한번 감상을 해보았어요. 지금 보이는 이 층은 뭉크가 판화를 되게 많이 제작했죠. 그래서 그 판화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어떠한 형태로 그러한 판본을 떴는지, 그리고 여기에 판화가 뭐 목판화, 석판화, 고무판화, 여러 가지 판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떠한 형태로 뭉크가 어떠한 재질과 소재로 판화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공간에 가실 분이 있다면 이 위로 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쭉 여기 펼쳐지거든요. 근데 요 끝에 제가 그 장면은 그대로 찍지 못했는데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선생님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곳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학습 같은, 지금 보이는 이 풍경, 저 발걸음 보였죠? 저 풍경이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공간이라서 한 번쯤 나중에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작자가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 판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뭉크가 사용했었던 그 장비를
재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실제로 뭉크가 쓴 장비와 쓰지 않은 장비가 이 미술관 안에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어떤 판화의 질감이 판본을 보면은 이 판화를 만들 때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서 만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껴볼 수 있어요. 특히나 그 판본의 거친 느낌 혹은 그 조각칼이 들어간 깊이와 그런 텍스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뭉크가 판화를 만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렸는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회화 공간만큼이나 흥미로웠던 공간이 바로 이 뭉크가 판화를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꼭대기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감상하실 수 있는 그림들이 쭉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셔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뭉크였다면 나는 판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상상하면서 한번 작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판화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뭉크의 판화는 조금 다크하잖아요. 근데 그 다크한 걸 판본 원래 그 틀의 모습을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뭉크의 뭐랄까 그 손길이 격렬하게 진실되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간에서 판본 작업, 판화 작업을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그림들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판화에 대해서 뭉크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이 판화를 볼 때 내 생각은 어떻구나. 저는 사실 미술관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감상이면서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 감상자의 견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제 옆에 수군거리고 있었던 부부가 있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부부와 어머니의 대화 주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부는 만약에 당신이라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이들과 어머니는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이걸 학교에 어떻게 제출할 건지, 이런 실속 있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미술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저기 판화 체험하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밑을 내려다 보시면 이따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 굉장히 거대한 회화들이 있습니다. 뭉크의 스케일을 엿볼 수 있는 곳이고, 저 거대한 작품 앞에 이따가 또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들어가는 공간은 한층 내려와서 보이는 공간인데, 뭉크가 작업했었던 작업실, 그리고 살았던 마을과 동네들, 그러한 것들을 재현하거나 혹은 실제로 그가 썼던 집기들을 어,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뭉크 미술관에서 뭉크를 얼마나 진심으로 기념하고 있고 추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그림부터 그가 앉았던 의자, 그리고 또 그가 사용했었던 집기들, 특히나 그가 읽었던 책, 심지어 옷걸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여러 가지 방면과 아이디어로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어떤 지금 최신의 기술을 접목시킨 어떤 그런 장면들도 등장하는데, 저건 이제 뭉크가 사용했던 캔버스입니다. 실제로 그가 사용했던 캔버스이고요. 그 밑에는 그가 사용했었던 물감이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떠한 안료를 썼을까? 그가 썼던 캔버스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붓이에요. 저는 처음에 저거 창인 줄 알았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저런 큰 붓을 가지고서 큰 작업을 했었고, 또 그가 모델처럼 사용했었던 목각 인형과 더불어서 정물의 소재가 되거나 혹은 실제로 물감을 배합하고 조합했었던 그런 집기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플라스크라든지 아니면은 그가 참고했었던 사전이라든지 혹은 그가 앉았었던 의자, 그가 모델을 세웠었을 때 사용했던 집기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뭉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작업했구나. 뭉크가 있었던 작업실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거울이 보이네요. 제가 저렇게 비춰지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야. 뭉크의 작업실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곳들이고, 저기 지금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있죠. 녹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요 빨간색 선 안에 들어가면 녹화된 제 모습이 또 가상의 어떤 그런 영상의 소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뭉크 미술관 측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그가 있었던 방이 한 개가 아니었겠죠. 집안의 방도 여러 개였을 테니까. 그러한 여러 개의 테마로 꾸며져 있고, 여기는 이제 뭉크의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뭉크가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어떠한 그림을 그렸고, 이곳은 뭉크의 어떤 곳이고, 이런 것들을 쫙 서술해 놓은 곳이고요. 쭉 걷다 보면은 사진이나 혹은 빛을 활용한, 혹은 오브제들을 활용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까지도 저는 뭉크를 기념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술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뭉크의 작품을 보기 전에 아, 뭉크는 이러한 공간에서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뭉크 작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보셔도 좋은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는 형식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아, 뭉크가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풍성한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저쪽이 출구입니다. 입구와 출구가 굉장히 가깝죠. 이 뭉크미술관의 동선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 바퀴 쭉 보고 나오면 또다시 이런 풍경들이 펼쳐지고요. 여기 이제 뭉크에 관련된 영상을 틀어주거나 하는 곳이고요. 이게 이제 뭉크 지금 있었던 곳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동은 저렇게 또 에스컬레이터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로 편하게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것은 뭉크의 자화상 그리고 그의 주변에 관계된 인물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자화상을 봤을 때 되게 작아서 놀랬고 그 옆에 걸려있는 다른 그림들의 사이즈도 꽤나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뭉크가 대작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과 상반되게 이렇게 디테일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고요. 한 사람이 존재하기까지 그 존재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던 뭉크의 이야기처럼 그가 그렸었던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뭉크의 절규 시리즈가 등장하죠. 자, 들어가기 전에 입구이고요. 저 초상화들을 쭉 등지고 걸어가다 보면은 뭉크의 그림이 걸려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총 3개의 시리즈로 전시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갔을 타이밍에 첫 번째로 있는 뭉크는 이 뭉크였어요. 보시는 뭉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화의 느낌과는 꽤 다릅니다. 실제로 저 모습은 크레용으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니, 크레용으로 그렸다면 좀 가치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뭉크를 비롯해서 어떤 한 작가의 그림을 볼 때 그 작가의 그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려졌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자료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뭉크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뭉크는 한 장의 그림을 그릴 때 그거 딱 한 장만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 개의 버전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크레용 버전은 그림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버전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도 엄청나게 많이 찍고 시간이 지나서 저 그림이 이제 닫힙니다. 이게 이 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큐레이션이에요. 세 장의 그림을 어떻게 보여주면 가장 사람들에게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뭉크미술관의 큐레이터는 이 세 장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면서 하나씩 감상하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나는 저 뭉크는 봤어. 다음 뭉크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조금 박물관 안을 순환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정말 천재적인 큐레이팅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저 뭉크는 흑백 버전이죠. 흑백 버전의 뭉크이고, 저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화와는 조금 다른 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리면서 동시에 밝아지는 거 느껴지세요? 조명도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조명을 위에서 밑으로 탁 내리쬐는 강력한 핀 조명의 어떤 그런 효과가 아니라 은은하게 색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게 되면서 그림에 오롯이 감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전시의 큐레이션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그 작품의 가치가 갖는 어떤 의미 중에 하나가 훌륭한 큐레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큐레이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흑백톤에 정리된 뭉크의 절규를 보고 있으면 조금 더 절제된 감정선, 그러나 조금 더 절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알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저 눈동자의 어떤 그 표현 방식, 그리고 일렁이고 있는 저 뒤에 노을의 색깔을 빼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렇다면 일렁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색깔을 넣었을 때보다 지금의 모습이 조금 더 어, 담백하게 담겨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하면서 뭉크가 의도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뭉크의 그림을 보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뭉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을 되게 많이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뭉크의 이 같은 그림, 다른 버전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뭉크의 또 다른 버전의 그림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장 분위기는 이래요. 방금 있었던 저 버전도 이제 다른 버전도 이제 계속해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버전 이제 닫히고 있어요. 제가 이거 찍으려고 20분이었나 30분이었나 그냥 계속 기다렸거든요. 기다리고 다른 거 찍고 기다리고 이 박물관 직원하고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저거 등장할 때는 막 환호성을 질러요. 와, 대단해. 이게 뭉크구나. 근데 막 보고 있으면 이제 다음 건 언제 나와? 이러면서 계속해서 좀 기다리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무엇 하나 환영받지 못하는 작품이 없습니다. 그 환영을 골고루 나눠가면서 아니 어쩌면 3배가 되면서 그 감동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뭉크의 유화 버전의 작품이고요.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이죠. 저 작품 하나를 보려고 오슬로로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기대가 컸고 그림의 크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도 있더라는 후기를 보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기를 압도하는 깊이에서 굉장히 큰 감동과 여운을 느꼈습니다. 여기 보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그림이 등장했을 때 다시 한번 가장 큰 감탄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진만 찍고 남기기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관객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긴 한데 사진을 찍으면서 동시에 눈으로 담고 사진을 찍으면서 담고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렇게 외로움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두 느끼면서 감상하는 사람들의 연속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클로즈업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뭉크의 작품은 작지만 그 깊이의 감도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가 이 대자연의 홍수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절규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자연의 요동치는 수많은 소리 속에서 귀를 틀어막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죠. 뭉크는 어쩌면 이때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기적적이고 한정적인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어요.
가끔 여행하다 보면 정말 내 눈으로, 내 귀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뭉크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해석가들은 뭉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그가 겪고 있는 내면의 심리적인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표현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렸다고. 그런데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평화롭고 싶고 어딘가 조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요동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겹치고 쌓이면 내 마음속에 공황이 오고 그 공황이 습관처럼 발현되면 발작이 일어나고 그 발작이 계속해서 만성으로 이어지면 결국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뭉크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계속해서 내면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마음은 결국 그에게 있어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병까지 얻게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얼마나 담아놨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표현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이 작품이 처음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좀 어지럽거나 혹은 공포스러울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를 측은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측은지심은 상대방을 향한 측은지심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대한 측은지심일 겁니다. 저 또한 그러한 불안을 여러 번 겪으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뭉크의 그림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큰 아픔보다 나의 작은 아픔이 훨씬 더 실존적이고 뜨겁게 다가오는 것처럼 뭉크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장난스러운 표정이죠. 지금 보이는 이런 어떤 모습, 이 그림, 뭉크의 절규에 큰 영향을 주었던 작품이다 라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뭉크가 사실 절규라는 작품 하나를 뚝딱 하고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실험과 많은 고뇌와 사색 그리고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자신의 주변인들, 그 주변인들의 모습인데 눈동자를 보시면 굉장히 퀭하거나 아니면 점만 찍어놨죠. 이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 그 시선 위로 빛나는 굉장히 붉게 빛나는 일렁이는 노을, 그리고 수많은 건축들과 배. 아주 심플하게 표현했어요. 건축이나 배는 뭐 선으로 그려놨고, 심지어 사람 눈은 점으로 그려놨고, 그 심플함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그렸었던 또 다른 그림들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투박하고 시니컬하죠. 이 투박하고 심플한 그림 속 뭉크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작가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한 화가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뭉크의 절규 주위로 큐레이션되어 있는 그림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죠.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영상도 있습니다. 꽤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했고 그렇게 보여주고자 한 공간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죠. 뭉크의 시선은 단지 사람에게만 닿지 않습니다. 그가 그려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의 주변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가 사랑했었던 강아지 그리고 그가 좋아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시리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뭉크의 절규가 탄생하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뭉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이모 카렌이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뭉크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을 때 항상 뭉크를 뒤에서 응원하고 앞에서도 호응했던 사람, 어머니와 같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이모, 카렌. 그 때문인지 카렌의 손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녀가 입고 있는 투박한 옷도 뭉크의 다른 창백한 그림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따뜻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뭉크에 대한 사랑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표정으로, 더 깊은 눈빛으로 뭉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죠. 그렇게 한 화가의 절망 안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뭉크가 너무나 좋아했었던 사람이죠. 프리드리히 니체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죠. 그런데 니체가 살았었던 곳, 철학자의 길이라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길을 걸어본다면 니체의 이러한 표나 명제들이 단지 방 안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굉장히 많이 유랑하면서, 특히나 이 철학자의 길은 길이라고 보기엔 산 같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의 장소를 무대로 그린 그림이고, 뭉크는 니체의 그러한 탐험 정신과 사람 움직이는 철학을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니체의 모습을 무척이나 극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활용해서 그렸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의 손은 이모 카렌과는 좀 더 다릅니다. 훨씬 더 투박하고요. 그 투박함 속에 묵직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그렇게 뭉크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 시대를 넘나들며 그러한 주제들을 담아서 그렸고, 또 뭉크가 굉장히 좋아했던 주제가 풍경입니다. 뭉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을 그릴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한다면 풍경을 그릴 때는 풍경이 나에게 말을 해서 좋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 속에서의 몰입을 통해서 그려내는 그의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굉장히 비범해 보입니다. 특히나 별이 빛나는 밤 같은 대표적인 작품들이 그렇죠.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모습 초상화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게 그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주제도 있고요. 그 남녀의 감정 속에서 보름달이 길게 뜨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좋은 표정을, 어떤 사람은 창백한 표정을, 그 창백한 표정의 색깔이 초록색이거나 파란색일 때도 있죠. 그리고 사랑을 느끼거나 때로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붉은색 표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은색 눈 주위에 다크서클이 강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는 얼굴이 융화되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좌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손동작의 표현이나 혹은 아주 극적인 색채를 보여주죠. 그 극적인 색채의 표본, 뱀파이어입니다. 붉은색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검은색의 형체라고 있는 주변과 안아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함께 묻힐 만큼 강렬한 자극으로 와닿고 있죠. 형태는 무너져 있습니다. 코도 눈도 그리고 어깨의 선도. 그러나 그 형태를 뛰어넘는 색깔이 이 그림을 통해서 뭉크가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상상하게 만들죠. 100마디의 말보다 1000마디의 말보다 여러 가지 화려한 사실적인 기법보다 한 가지의 특징을 사용해서 그림을 굉장히 높은 경지로 이끌어내는 뭉크의 이런 방식은 표현주의의 아버지이자 후대 화가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그려냈었던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판화로도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꽤 많은 뭉크의 이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인물들에서 뭉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지켜볼 수 있게 되죠. 죽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두 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뭉크는 그 무거운 두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했죠.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두 가지 글자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그림의 시리즈죠. 아픈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곳에서 귀를 틀어막고 놀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뒤에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자책하는 것 같은 소녀의 표정과 누워있는 한 여인의 얼굴에 낯빛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붉게 상기된 소녀의 표정, 누워있는 창백한 얼굴 뒤 울고 있는 사람, 그 울음을 씹어 삼키며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되죠. 그곳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체념하고 침묵으로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 뭉크는 표정을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내고 있는 어린아이의 시선 속에는 공황과 공포, 상실과 절망, 절규와 같은 감정들이 가득하죠. 또 다른 버전의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 이별 속에서의 참담함을 그리고 있는데요.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은 거꾸로 되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참 독특한 시선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시선은 아마도 뭉크의 계획 속에서 아주 독특하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은 벽에 기댄 상태로 환자가 누워있으니까요.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매한 표정과는 다르게 뭔가 웃고 있는 듯한 실성한 것 같으면서도 이 모든 것에 초연한 듯한 알 수 없는 표정을 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있고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죠. 그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창백하거나 혹은 이 창백한 표정 속에 눈시울과 콧등이 붉게 물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다양한 주제로 그려내는 또 다른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자연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슬픈 기색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듯 멀뚱멀뚱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대비되게 붉은색 떨리는 손을 하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아니 어쩌면 이 모습은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책임져야 될 누군가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두텁게 칠해져 있습니다. 마치 착잡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린아이 앞에서 울음을 꾹 참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피부가 많이 상기되어 있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울컥하는 심정을 참고 있는 답답하면서도 참담한 한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그 테두리는 초록색, 짙은 청록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색채, 이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일까요? 붉은색 벽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다음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게 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꼭 잡은 기도하는 손,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붉게 상기된 표정, 반대로 모든 것을 체념한 것 같은, 포기한 것 같은 창백한 표정도 보입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끈을 잡고 있지만 너무나 강하게 잡고 있었던 끈을 뚝 하고 놓쳐버린 사람들의 창백한 표정이죠. 그렇게 한 아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뒤흔들리는 일이며 그 요동치는 절망 속에서 간절하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뭉크가 이러한 표현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또한 아주 어렸을 적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의 역할과 같은 누나의 죽음을 목격했기에 그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 잔인함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평생에 걸쳐서 그림으로 표현했었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한 허공을 응시하는 이 그림 속 붙어치는 무척이나 요란스럽습니다. 이 요란스러움은 어쩌면 표현하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색채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붉은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한 소녀가 다른 곳을 응시하는 것과 다르게 이 소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소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렇게 포기와 희망, 다시 희망과 포기를 반복해가는 과정, 죽음이란 참 잔인한 것이구나라는 뭉크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그 섬에 나타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글은 첫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 최초의 여성과 남성이 사랑을 나눈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창조했던 세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여자인 오메가는 잠들어 있는 남자 알파를 깨우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오메가는 뱀이나 호랑이, 곰이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과도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교배했던 잡종 후손들을 알파에게 보냄으로써 알파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런 내용의 사파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려졌던 그림들과 더불어서 이후에 이 공간 바로 옆에 등장하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특히나 등장하는 시리즈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 마돈나. 이 마돈나는 기존의 아름다운 대상,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되었었던 기존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마돈나로 표현이 됩니다. 훨씬 더 관능적이고 그 관능을 뛰어넘어서 주체적인 뭉크의 해석이 들어가 있죠. 이로써 그녀를 성적 대상화하는 어떤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뭉크의 시도가 돋보입니다. 뭉크는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관념들을 타파하고 타파된 관념 속의 새로운 개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뭉크가 표현했었던 수많은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작품 마돈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이어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마돈나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길을 따라 쭉 들어가다 보면 노란색 바탕의 배경에 그림들이 펼쳐집니다. 바로 생의 프리즈. 어떻게 보면 뭉크가 그려냈었던 그림을 집대성한 것과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공간에서 주는 압도감은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그림의 크기도 크기이지만 노란색 배경으로 개방감 있게 해놓은 큐레이팅 덕분인지 굉장히 이 그림을 위로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앉아서 이 공간에 둘러싸여 있으면 마치 화사하고 밝은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그림들이 밝은 내일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뭉크가 이 그림을 기록하고 만들었을 때 1902년 베를린 그리고 1903년 라입치히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이때 그는 이 작품들을 연달아 배치하면서 삶과 사랑, 그리고 죽음, 또 불안과 같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생의 연속성을 표현하려고 했더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한 뭉크의 감정들이
속속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연속되는 곳에는 뭉크가 그렸었던 인물의 모습, 특히나 판화의 시리즈들, 그리고 그가 그렸었던 유화의 풍경화들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잘린 나무 밑동이라든지 혹은 울창하게 있는 숲,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사람, 혹은 노동하는 사람, 아니면 집 한 채가 있는 풍경과 같은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기존의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었던 밀레 혹은 마네와 같은 작가들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그가 일상을 표현할 때는 자신의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것을 그려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표현한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그렸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아주 독특하게 그려집니다. 예컨대 달 그림자가 길게 느려뜨려져 있던가, 혹은 그림자의 농도가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었던가 라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 중에서도 실현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는 뭉크의 작품이 등장합니다. 한쪽 가슴을 부여잡고 빨간색이 표현이 되어 있죠. 빨간색 심장을 부여잡고서 아파하고 있는 이 시련의 상처,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표정 너머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며 떠나고 있는 여인의 모습엔 표정이 없습니다. 돌아서서 떠나는 여인은 그 흔적이 길게 남았을 뿐 그녀에게는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뭉크의 감정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나서도 그 옆에 층에 가보면은 이런 풍경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문구미술관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원화 혹은 이 원화가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판화 시리즈가 연속성 있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뭉크가 이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절규, 불안 이런 유명한 작품 외에도 참 많은 그림들을 그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 속에 여기에 있는 이 오슬로의 풍경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뭉크미술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일률적인 뻔한 큐레이션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고도 뭉크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그런 큐레이팅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이 공간에 가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뭉크미술관 중 새로 지어진 신뭉크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간 굉장히 세련되고 또 멋진 곳이고, 뭉크의 대표작인 스크림, 절규의 세 가지 시리즈를 한 번에 세 차례에 나눠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이곳에 저랑 같이 오셔서 함께 이 공간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뭉크의 절규가 있는 도시답게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저는 오슬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뭉크 미술관 외관이죠. 제가 여기서 촬영하고 그 이후에 여기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미술관이 닫을 시간이 돼서 사람이 별로 없는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이 운하 주변에 걸터 앉아서 맥주도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여행이 끝나기 전까지 미술관을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가게 됐어요. 생각하기에도 되게 좋고 운하를 바라보면서 뭉크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더 깊게 가질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따라서 바닷가 피오르데안 쪽으로 쭉 나가면은 저기 또 굉장히 다이빙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가실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맥주 한잔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준 가이드입니다. 저는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칼 요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는데요. 이렇게 이곳에서 맥주도 마시고 수다도 떨면서 뭉크는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꿈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원하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려진 그림 중 칼 요한 거리의 밤이라고 하는 작품은 무척이나 쓸쓸하고 고독하게 그려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뭉크는 이곳에서 왜 그러한 종류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 요한거리 앞쪽 뭉크의 작업실, 아틀리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장소. 뭉크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었던 화가, 뭉크의 선생님 크리스티안 크로그의 동상이 함께 있습니다. 아픈 소녀, 아픈 아이, 그 당대에 자신의 아픈 가족과 사회의 암울한 부분을 그렸다라는 점에서 뭉크가 아주 큰 공감을 얻었던 선생님이기도 한데요. 그 선생님의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청동 조각상으로 이 작업실 앞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풍채가 굉장히 좋으시기도 하죠. 그 밑에는 여러 개의 붓이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간에서 크리스티안 크로그와 더불어 에드와르 뭉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어떤 대화를 했을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곳이 뭉크가 불안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그리고 칼 요한 거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던 가장 중요한 영감이 되는 곳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곳을 걸어보고요. 한 장의 그림을 본다라는 것, 그 그림 너머에 있는 것을 상상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요. 그 공간에 가서 직접 그 화가가 걸었던 길, 그 시간, 그가 밟았던 도로의 돌, 이러한 것들의 촉감을 느끼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서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남들이 이제 북적북적 돌아다니기 전에 혼자서 한번 산책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낮의 풍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여기 또 대표적인 기차역 바로 옆에 있는 관광지다 보니까,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이 술 마시느라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새벽에는 없더라고요. 아마 뭉크가 느꼈던 공황에 가까운 감정과 그런 현상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꼈겠지만, 그 또한 이 새벽의 거리를 언젠가 한 번 이상은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그 갭이 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걷다 보면 댕댕 울려오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리이기도 하고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보입니다. 혹은 새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쭉 따라 걷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공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칼 요한의 거리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대학생 커플들,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튼 커플들이 앉아 있는 곳, 그리고 이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녹지, 공원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산책을 할 때 저 말고도 종종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탁 트인 아래 도시, 그 도시를 따라서 쭉 내려왔어요. 저기 이제 뭉크미술관이 다시 보이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뭉크미술관과 그 앞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그 사이에 있는 항만입니다. 항만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도 저것도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 멀리 호텔들도 보이고요. 이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뭉크는 아마 이런 풍경을 못 봤을 테지라고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티아나 시어터라고 써있죠. 저 크리스티아나가 옛날에 오슬로의 지명이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불렸었던 지명을 따서 이렇게 붙여놨고요. 뭐 우리로 치면 경성극장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연주를 하고 있길래 한번 찍어보았어요.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울려 퍼지는 음악. 지금도 이 오슬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공간이고, 이때는 국가 기념일이어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지만, 뭐랄까요,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음식점들이 다 닫았어요. 미술관도 다 닫았고요. 그래서 이날은 저는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뭉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공간인데 이날 안타깝게도 여기도 휴관이라가지고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평화 회의를 했었던 회의장이기도 했고 이 국기가 흩날리는 걸 또 볼 수 있었어요. 바깥의 풍경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뒤로 나와서 찍은 영상이죠. 그래서 저 말고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여행지 갈 때는 그 기념일을 잘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이 네덜란드래요. 그 오슬로 국립미술관인데요. 여기도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닫혀 있어서 저는 다른 날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피어로드 해안에 크루즈를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루즈를 신청하고 요 앞 광장에서 음악도 듣고 사람들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탔는데 배 이름이 또 크리스티아나 오슬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이 배가 완전히 현대식 배는 아니고요. 나무, 목재로 만들어진 비교적 연식이 오래된 배라고 합니다. 새로운 배를 출발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약간 이 공간의 전통성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컨셉을 이렇게 잡았더라고. 이 배 선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둘러볼 수 있는 피어로드 해안의 재밌는 코스였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강 유람선 타는 가격 정도로 탈 수 있는 유람선 코스이고 대략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좀 더 넘게 탔던 것 같아요. 쭉 지나가다 보면 저쪽에 보이는 게 그때 선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수산시장이래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 노르웨이가 연어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바닷가도 인접하고 있고 그런 공판장이 저기 보이고요. 그 옆에는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부터 보여드렸던 오슬로의 뭉크 미술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하늘이 굉장히 맑았어요. 맑은 날씨였고 제가 택시를 타고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님 혹시 제가 지금 있는 이 날씨, 제가 뭉크 그림 보러 왔는데 너무 이질적이어서요. 혹시 날씨가 평범한 날씨인 건가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너는 아주 운이 좋아. 이런 날씨는 나도 1년에 살면서 얼마 못 보는 날씨인데 네가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또 다시 변화무쌍한 날씨가 있는 날씨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피오르드해안을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 경쟁을 합니다.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은 선 두에 앉는 걸 추천드릴게요. 선 미는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좀 외지고요. 선 두, 그 중에서도 제가 앉은 곳은 왼쪽입니다. 왼쪽에 앉으니까 이 방향이 딱 이렇게 미술관을 볼 수 있게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방향 다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서가지고 막 찍으면서 흔들흔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팁을 드리자면 배에 타셨을 때 왼쪽 선두 자리에 앉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해안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자연 환경을 기대하세요. 근데 자연 환경이 멋지긴 멋진데요. 요 자연 환경을 조금 더 멋지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슬로 시내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코스는 제가 이번에 모든 곳이 휴관일이라서 그래서 대체할 수 있게끔 탔던 건데 너무 좋아서 찍어 드린 거고 미술관이나 이 오슬로의 해안 그리고 도시의 풍경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요걸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좀 천혜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나 그런 계곡을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북쪽으로 가셔야 그런 풍경을 보실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맑은 하늘과 함께 빛나는 바다, 그리고 저 바다가 나중에는 윤슬로 비춰지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쭉 펼쳐졌었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배에 저를 포함해서 100명도 넘게 있었는데, 동양인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어, 우리들에게는 가면은 또 여행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뭉크미술관을 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미술관의 다른 포인트를 보는 어떤 목적 하나만으로도 이 배를 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배 앞에 아주 고즈넉하게 나룻배가 노를 저어 나가면서
앞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걸 성취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스쳐가는 풍경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익숙하지 않았었던 즐거운 풍경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것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쭉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저기 산의 능선이 보이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까운 것인데요. 저 언덕이 뭉크의 절규가 그려졌던 언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절벽 위에 가서 뭉크가 여기서 이제 절규를 그렸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가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방문하시는데요. 이 방향에서 저곳을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작가가 한 가지의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것은 1인칭 시점일 수도 있겠지만 뭉크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풍경을 저 멀리서 또 다시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의 생동감을 느끼기에 약간 3인칭 시점에서 그렇게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이 공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뭉크가 저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뭉크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장면을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에도 지금 어디선가 뭉크의 절규와 같은 역작들을 그리고 있는 화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화가들이 어디선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공간에 있기에 그것을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굉장히 값진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유람선을 타고서 쭉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올라오면 요런 이제 계곡이 펼쳐지는데요.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언덕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힘든 난간을 딛고 쭉 이런 마을을 지나갑니다. 언덕 위에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을 굽이굽이 쭉 지나가다 보면 정말 전형적인 노르웨이의 집들이고요. 여기 시크릭이라고 써져 있죠. 스크릭 절규라는 뜻이고요. 그를 상징하는 동판과 더불어서 이 언덕이 바로 절규가 그려진 언덕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지나가거나 혹은 저 위에 캠핑장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하러 가족여행으로 많이 가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제가 이걸 할 때는 한 부부가 아주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서 지나가는데 이 공간에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아냐. 그래서 어 안다. 내가 이거 보러 여기 왔다. 그래서 엄청 서로 뭉크에 대해서 열렬히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 곳이기도 하네요. 근데 뭉크라는 요소를 빼고도 풍경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풍경 보려고 사이클 타고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조깅으로 올라오는 그런 코스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고 아름답죠. 그래서 더 야속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뭉크가 이곳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저런 하늘은 아니었을 테죠. 그리고 저런 하늘을 뭉크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의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 불안하고도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려낸 그림이기에 지금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처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여전히 사람들은 흘러가고 뭉크의 작품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또 다시 우리는 뭉크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머나먼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부터 이곳까지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그림의 흔적을 보러 제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뭉크가 절규를 생각했고 그 절규를 떠올렸던 언덕이고요. 이 언덕에서 뭉크가 경험했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이 언덕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슬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뭉크의 절규가 그려진 장소 그리고 뭉크의 마을 오슬로를 함께 여행을 떠나보았고요. 여러 가지 익살스러운 이 장난 섞인 표정을 통해 재밌는 여행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는 길 너무 아쉽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한번 이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미술관의 대표 이서준 도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